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역사와 사회적 현상으로 경제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바로 경제로 보는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볼 주제는 바로 거주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어디서 산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삶의 내용과 삶의 질이 달라질 텐데요. 사실 오늘은 이렇게 거주지에 숨어져 있는 경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거주지에 대한 내용이 최근 중요하게 된 이유는요. 새로운 경제의 신조어인 랜드 노마드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랜드 노마드는요. 노마드가 뭔가요? 유목민이죠. 바로 내 거주지를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살겠다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더더욱 거주지는 개인의 선택의 사항이 돼버린 이 지금 바로 거주지를 주목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살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힌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통계 웹진인 이 서울 통계를 보면 최근 사람들이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요, 위치 및 교통의 주변 여건을 먼저 고려한다라는 설문지의 응답자가 무려 59.1%가 됩니다. 즉, 우리가 어디서 살 때, 어디서 살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인은 바로 교통적인 요인이죠. 두 번째는요, 45.2%가 경제적 여건을 보고 있고요. 30% 정도가 생활 환경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 살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교통 여건인데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교통 여건이 최근 안 좋고 여러 가지 교통 체증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만 하더라도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무려 8조 원에 가까웠다고 하니 그야말로 교통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인데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요, 주요 7개 도시에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비용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8%씩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고요. 수도권을 기준으로는 무려 12조 원에 육박하는 교통 혼잡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교통을 거주지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중된 교통난을 조금 해결한다면 우리 모두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교통난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마 도로를 넓히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도로를 넓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게 어려운 이유 또한 역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도로를 1km 신설할 경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1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도로를 1km 넓히는데도 1,100억 원이 드는 겁니다. 비용보다도 더 큰 문제는요, 신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 자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도로를 넓힘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들로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상의 도로가 어렵다면 땅으로 또는 하늘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지하에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많은 모색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소형차 전용 지하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요, 건설 비용이 20km의 도로를 건설할 때 평균 1조 4천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1조 4천억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일 지자체로 가장 큰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서울시의 1년 예산이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서울시 전체 예산이 20조 원이니 거기에 도로 지하로 20km 건설할 때 1조 원 이상을 쓴다?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지 쉽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하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최근 고가도로 어떤 추세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많은 고가도로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 또는 건설상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서 많이 철거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건설됐던 고가도로인 아연 고가도로 역시 철거가 됐었고요. 2002년도에는요.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었던 떡전 고가차로 하고요. 아연 고가차로까지 총 16개 가량의 고가차로를 철거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가차로 역시도 철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땅으로도 또는 공중으로도 교통난을 해결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상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요, 우리가 도로를 넓히거나 지하나 공중으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기 어렵다면 그 다음 우리가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상의 자동차 대수를 줄이는 것일 겁니다. 자, 우리도 지금 많은 제도들을 통해서요, 도로상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요일제와 통행료 징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일제의 경우에는요, 월화수목금 하는 이 5일 중에서 하루를 자신이 차량을 운행을 안 하는 그러한 형태로 도로상의 자동차 대수를 줄이는 방식인데요.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아마 그 도로상에 있는 자동차의 2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많은 국가와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도 사실 효과성 면에서는요, 요일제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통행료를 예를 들어서 도로상의 자동차의 대수를 20% 정도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통행료를 징수한다면 요일제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따라서 요일제와 통행료 징수는 그 효과성 면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일제와 바로 통행료 징수는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을 수립할 때는 얼마나 효율적인 의사결정인지, 때로는 얼마나 공평한 의사결정인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많은 의사결정이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일제와 통행료는 하나는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의사결정이었고요. 또 다른 것은 형평성을 중요시했던 의사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요일제부터 살펴볼까요? 요일제는 교통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중요시 여긴 제도냐? 바로 형평성을 중요시 여긴 제도입니다. 요일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소득이라든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는 제도가 바로 요일제입니다. 따라서 남녀노소, 소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일제는 형평성을 중요시 여기는 자동차 운행 절감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통행료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인데요. 통행료 징수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라고 했었을 때는요, 이런 가정에서는 나는 내 바쁜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통행료를 지불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요, 통행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중소층 또는 고소득층에 비해서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저소득층에게는요, 통행료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결국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할 때는 저소득층의 고통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요인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정책 속에서도 이렇게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인 송정식 교수가 자신의 저서인 소프트 경제 원론에서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했는데요. 우리 국민의 70% 가까이는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중요시 여기는 제도인 요일제나 십부제 등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무려 70%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정작 경제학자들은요, 이러한 요일제나 십부제보다는 효율성을 좀 더 중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통행료 징수에 더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때로는 효율성에서 때로는 형평성에 더욱더 중요함을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효율성만 중요시 여기거나 형평성만 중요시 여겨서는 절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우리가 해외 사례들을 보면요, 우리가 효율성만을 중시했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요, 반대로 형평성만 중시했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형평성만을 중시했을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렵게 팀 발표를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학점을 부여한다든가 성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다음부터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형평성만을 강조했을 경우에는 더 열심히 일하려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해서 효율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효율성만을 또 강조할 수는 없겠죠. 우리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 중에서 가장 소득 격차가 큰 국가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요, 소득 격차가 큰 것뿐만 아니라 근로 의욕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 국가들로 분류되는데요.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장래에는 나는 열심히 일해도 내 소득이나 내 사회적 지위가 크게 바뀌지 않겠지라는 낙담 속에서 근로 의욕이 꺾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진단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형평성을 강조하지 않고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려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길 뿐만 아니라요. 더더욱 큰 문제는 우리가 효율성만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끌어 갔었을 때 우리 승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또다시 그런 경쟁에 놓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먼저 자기가 그 분야에서 승자가 돼서 어떤 족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기업을 갖게 된 사람들은 다시는 그러한 경쟁에 놓이고 싶지 않아서 불공정 거래거나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일을 자행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은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결코 효율성만이나 또는 형평성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되고 둘 다를 함께 고려하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 경제학의 발달과 많은 경제학자들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논의하거나 학문적으로 규명하기가 굉장히 명쾌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의 돈을 썼는데 그 전보다 얼마나 더 벌었는지, 반대로 동일한 수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비용을 절감했는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전보다 효율성이 개선됐는지 덜 개선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형평한 것이죠? 우리 흔히 기회균등을 형평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아주 부잣집 자식과 어려운 도서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모두 한 번씩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반드시 형평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형평하다는 것은 무엇을 기회균등 또는 무엇을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많이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학문적으로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은 이렇게 효율성을 바탕으로 발달을 해오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멜서스의 인구론만 보더라도 경제학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와 우리 인류를 진단해 왔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구론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려 보면요. 우리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우리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구들은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구 폭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쟁이나 대기근 또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결국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사회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게 인구론인데요. 바로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효율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습성이 과거부터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경제학을요,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경제학은 참으로 우울한 과학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가 경제학이 사회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완벽한 수단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학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는데 나름대로의 우리가 유의미함은 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